저는 어제 장례식을 2번 치렀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믿어온 남편에게, 다른 하나는 제가 20년 동안 끌어안고 살던 미움과 오해에게였습니다. 외동아들 결혼식장 축의금 봉투를 내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저 같은 어르신들 이야기들이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이름은 김정욱입니다. 어제 제 외동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남편 강태식은 20년 전에 공장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믿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그렇게 해야만 겨우 숨이라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전 예식장 로비에서 한복 차려입고 축의금 봉투를 받으며 허리 꺾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윤 이사님 오신다. 지역문화재단 그분 말이야? 하객들 속삭임이 들리더군요. 저도 그냥 우리 사돈이 인맥이 참 넓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이 그 남자를 모시고 쭉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제 손에서 축의금 봉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장 차려입고 은퇴 안경에 말끔하게 늙은 얼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까지. 태식이 심장이 한번 쿵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20년 전에 영정 사진으로만 보내줬던 내 남편 강태식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이 소개하곤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이분이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윤재호 이사장님. 그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신랑 어머님께 인사드려야죠.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몸이 확 굳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떼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라니, 내가 어떻게 처음이야. 내 청춘을 다 데리고 도망간 사람이면서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날 모르는 사람 눈이었어요. 반가움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는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낯선 사람의 눈. 그 순간 20년 동안 묻어둔 분노와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들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어서 저는 입술만 깨물고 울컥거리는 속을 참아 삼켰습니다. 20년 전 배신과 사고, 그리고 혼자가 된 세월. 젊은 시절에 저는 흔하디 흔한 금요일 저녁 아줌마였습니다. 시급 조금 더 준다는 이유로 오후 반차 내고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남편은 동네 플라스틱 부품 공장에서 관리주임으로 일했습니다. 둘 다 고급 직업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팀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야간 근무 서면 내가 애숙제 봐줄게. 당신 월급날에는 내가 반찬 좀 푸짐하게 할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우리는 대출 끼고 작은 아파트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세상이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공금 횡령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설마 태식 씨가 하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며칠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되세요? 강태식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남편 서랍을 뒤져보니
통장만 덩그러니 비어 있고 민수 적금 통장도 초록색 줄이 쫙 그어져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해. 사흘쯤 지났을까 짧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공중전화 소리였어요. 여보 미안하다. 잠깐만 피했다가 정리되면 돌아갈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어디냐고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요. 정리되면 돌아간다고?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도둑놈아. 속으로 소리치며 수화기를 내던졌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끊겼고 몇 달 뒤 뉴스에서 지방 공장 화재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속에서 저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온 사람들은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원은 소지품으로 확인했다고 했고 남편의 낡은 지갑과 우리가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횡령하고 도망갔다가 화재 사고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남편 대신 빚까지 떠안은 아줌마가 됐고요. 아파트는 압류로 넘어갔고 민수와 저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벽엔 빵집에서 반죽을 하고 낮에는 마트, 밤에는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손톱이 다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지는 듯 아파도 한 가지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들만큼은 아빠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그 죽은 사람이 아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도 찍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즈음 사돈어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윤 이사님이랑 술 한잔 하실래요? 자꾸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긴 당신 베개 옆에서 10년을 자던 사람인데. 하지만 민수 앞에서 소리칠 수는 없으니 저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예식장 근처 한적한 한정식집. 작은 방에 저와 그 남자 둘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눈치껏 자리를 떴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윤재호 아니 태식이 닮은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내 느꼈는데 신랑 어머님을 보면 자꾸 가슴이 이상하게 뛰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지요, 뭐. 그는 머쓱하게 웃더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20해 전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네. 큰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제 이름도 가족도 고향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주워준 사장님이 주민등록이랑 이름을 새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윤재호로 살고 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뻔한 드라마 대사 같아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기억상실이라니 그게 변명이라고? 그럼 예전 가족은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전단도 돌리고 신문 광고도 냈어요.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 근데 1년, 2년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나는 원래 혼자였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비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혼자? 여기 반지하 방에서 허리 휘어지게 일하면서
빚 갚고 애 키우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말 듣고 영정 사진 들고 서 있던 15살짜리 애도 있었고요. 그는 술잔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혹시 저는 그쪽 남편이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서랍 맨 안쪽에 숨겨두었던 것. 회사에서 유품이라고 내밀었던 남편의 지갑입니다. 그 안에 끼워둔 오래된 사진 한 장.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세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돌려받은 지갑이에요. 이 사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낮게 신음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쌍함까지 뒤엉킨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머릿속이 하도 복잡해서 집에 와서도 한숨만 나오더군요. 설마 정말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럼 그때 내 통장 비워서 도망간 건 대체 누구야? 며칠 후 뜻밖의 전화 하나가 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아내, 제가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던 박미정 씨였습니다. 정옥 언니, 혹시 어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언니네 예전 공장 있지? 거기 노조 위원장 하던 오 실장 기억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공금 횡령 소문이 돌 때 가장 먼저 남편을 의심하던 사람이 바로 그였거든요. 그 양반이 투병하다가 죽기 전에 유서 비슷한 걸 남겼다네요. 회사 비자금이랑 예전 사고 관련해서. 며칠 뒤 공장 측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오 실장이 남긴 편지 복사본을 보여주더군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돈을 빼돌린 건 강태식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장부를 조작해 태식이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날 태식이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 따지려 했다. 나는 그를 말리면서 잠시 지방 공장에 다녀오라고 시켰다. 그 길에 화재 사고가 났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입고 있던 점퍼와 소지품 때문에 태식이로 기록된 시체가 사실은 다른 직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너무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더라면, 회사에 따지고 들어가 진실을 물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 실장의 아내가 건네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옥에게 혹시라도 내 손에 가게 된다면. 봉투를 뜯자 바랜 편지지가 한 장 나왔습니다. 발신일은 20년 전 겨울, 남편이 사라진 지 한 달쯤 뒤의 날짜였습니다. 정옥아, 내가 회사 돈을 훔쳤다고 소문이 났다지? 사실은 내가 아니라 공장장이었다. 내가 그걸 들고 따졌다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내가 위험해질까봐 당분간 떨어져 있으려 한다. 오해하더라도 나중에 꼭 설명하러 갈게. 민수 손 꼭 잡고 있어. 미안하고 사랑한다. 편지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가 내 서랍에서 발견됐다라고 적힌 오 실장의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20년 동안 몰랐고 남편은 20년 동안 나를 믿으라고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나타난 그 남자. 웃을 때 왼쪽 눈꼬리 먼저 접히는 표정까지. 설마 정말 태식이야? 20년 동안 끌어안고 살던 배신감이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허공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난 건 아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저 윤 이사님이랑 따로 뵀어요. 그래서 엄마, 그분 아버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칼 흉터 기억나시죠? 군대에서 다쳤다고 늘 자랑하던. 어제 우연히 셔츠가 젖어서 상의를 갈아입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를 우리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길 잃은 남자. 들어오세요, 태식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 실장 유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제일 원망한 사람이 사실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기억을 못하냐, 왜 나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냐,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정말로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당신이었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동안 쌓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없어지고 나서 전기 끊기기 전에 애 숙제시키려고 촛불 켜고 앉아있던 밤이 몇 번이었는지 알아요? 새벽에 김밥집에서 허리 굽혀 김 싸다가 손목 나가서 깁스한 채로도 일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어디선가 혼자 그랬겠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오래된 돌멩이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남편으로 살 자신은 없습니다. 당신도 절 그때 그 사람으로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 대신 아들 장인어른 정도로 그렇게라도 내 남은 날에 당신 얼굴 조금 더 보고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됐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민수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한참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 말에 그 사람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서툰 팔로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그 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 사이에 껴서 세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엉켜 울고 있으니 그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행복하더군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2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야.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고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아와 준 사람은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보다 100번은 더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어딘가에도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라도 괜찮으니 우리에게도 서로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져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저건 내 얘긴데? 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 주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날에 조금 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여기서 조용히 함께 빌어드릴게요.